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은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1차 때 50조 원은 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자금 흐름을 열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 대기업과 자본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탓에 매출이 끊기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게 긴급 산소호흡기가 꽂힌 셈입니다. 견실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세계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발 산소호흡기가 부디 제 역할을 해내길 바랍니다. 3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완벽한 만남이란 완벽한 조건이 만드는 것. 올 3월 당신과 캐딜락의 만남처럼. 캐딜락 퍼펙트 딜 프로모션. 차종별 상위 최대 25% 할인. 3월 단 한 달간의 이상적 혜택. 지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조원희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 강영석 예비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미국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일본은 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 네. 근데 참 다행인 게 오늘 같은 경우 우리 경북 지역이요,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서 참, 참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네. 자, 오늘 좀 총선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죠. 우선 네. 지금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먼저 더불어시민당으로 갈지 열린민주당으로 갈지 또 일부는 정의당 쪽으로도 또 비례 투표를 많이 해서 네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원래 이제 이 비례정당, 위성정당 논란은 이 미래통합당 발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진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이 결국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한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위성정당을 띄운 이게 보수 야당이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됐단 말이죠. 예. 이 대목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비례 정당을 만드는데
그동안 워낙 미래통합당을 비판해 왔으니 범진보 비례 연합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 소수 이 진보당들이 주도를 하고 우리는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후순위로 우리가 민주당 후보들이 들어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시민당 이게 민주당이 참여한 공식적인 이 범진보 비례 연합 정당입니다. 예. 근데 좀 구색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렇죠. 두 개의 소수 정당이 나갔죠. 예. 네, 후보자도 못 원래 내고. 네 개 이 원외 소수 정당이었는데 두 개. 예. 뭐 가자 이 평화인권당, 이 가자 환경당 나가버렸고. 예.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아 있는데 시대전환하고 이제 기본소득당입니다. 예. 여기 이제 당 대표, 공동위원장 이런 인물들만 2명. 그러니까 군소정당 몫으로는 이 비례 34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2명이 들어갔고 12명은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이 이제 추천을 한 인사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20명이 민주당. 그래서 이제 34명을 확정했고 당선권은 뭐 이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 정당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요. 예. 왜 이 범여권이 더 복잡하냐면 지금 원외에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예.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아주 손혜원 의원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예. 야심차요. 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 20석을 얻는 게 목표다. 아, 목표 20석.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 12석 정도 얻을 것 같다. 아, 12석이나 보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그림인데 예. 그런 야심을 이제 표현을 했고 그럼 그렇게 되려면 더불어시민당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이게 결국은 뭐 유권자의 수는 제한이 있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만약에 좀 이 강성 친문 세력이 열린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게 되면 더불어시민당의 흥행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예. 더불어시민당으로 쏠리면 이제 이 열린민주당이 흥행이 안 될 거고요. 예. 혹은 지금 조금 분위기 기류는 민주당 지지층과 안 좋습니다만 전통적인 이제 이 진보 연대를 이뤄왔던 정의당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예. 혹은 이두저도 복잡해서 모르겠다. 나는 그냥 민주당 지지자니까 뭐 쉽게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찍고 지역구 의원도 그냥 이 민주당 후보 찍을란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사실은 표가 갈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 밑에 미래한국당 하나가 있는 곳과는 달라지는데 참 그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그 투표 용지예요. 정당 투표 용지에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빠지는 겁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후보를 안 내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당 투표 용지에 1번이 민주당이고 2번이 미래통합당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원내 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런데 비례의원을 안 냈다. 그러면 이 비례의원이 당선되지 않는 거죠. 3%가 넘었어도. 예. 그거는 이 정당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전 대표와 충돌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명단을 내겠다. 근데 원래 비례대표가 각 당에 적어도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떨어지는 것뿐이지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 그 지금 연동형이 100%가 아닙니다. 47개의 비례대표 중에 지금 30석만 연동형이 적용돼 있단 말이죠. 그것도 50% 적용입니다. 그래서 준준 연동형 이렇게 좀 비하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럼 나머지 17명의 비례는 어떻게 채워지느냐? 병리평. 이게 기존의 병리평입니다. 기존 병리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당 지지도 포함이 되지만 의석수를 많이 획득한 정당의 비례를 또 주는 거예요. 이제 승자승 독식형이라고 이제 과거에 비판을 많이 했었죠.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과 이 구자유한국당, 현재는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한 뭐 10여 석씩 가져갔다면 이제는 이 연동형 선거제 개편에 따라서 정당 지지를 많이 얻는다 해도 지역구 의원을 가져가면
이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없으니 서너 석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을 띄워서 구조정당들의 몫을 이제 뺏어오는 형식으로 지금 아주 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반칙입니다. 편법과 반칙이 이제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접어든 건데요. 과연 위성을 여러 개 달고 있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인가? 하나의 위성으로 그냥 지지를 다 몰아가는 이 미래통합당 쪽이 유리할 것인가?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당 지지가 여당이 좀 높아요. 야당과 그렇죠.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경우에 수에 따라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답을 내기가 어렵죠. 과거의 총선 이맘때쯤 되면 한 20여일 남겨두면 보통 이제 격전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뭐 격전지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뭐 비례정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참 왜냐하면 이게 10석 20석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난리였는데 아까 더불어 시민당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34명이 발표됐는데 이제 비례 순위 1번, 순번 1번은 또 의외 인물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거 뭐 명지병원 교수. 명지병원 교수.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인데 신현영 교수는 제가 방송에서 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뵙던 분이에요. 2달 이건 뭐 동안. 코로나 전국에 인터뷰도 많이 하더라고요.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정치적으로는 또 이제 많은 이 동료 의사분들이 무색투명하고 그냥 중도 성향의 합리적인 의사다. 그래요? 평생 의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번은 무조건 당선됩니다. 그럼요. 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1번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 비례로 입성했다고 치면 바이러스 전문가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번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하고 또 미래통합당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지난주에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뭐 지난주 공천 과정에서 그 일련의 그 일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 미래한국당의 대표와 공관위원장도 바뀌고 뭐 비례 후보도 지금 뭐 거의 다 바뀌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미래통합당이 개입한 게 지금 명확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게 좀 나중에 이게 총선 끝나고도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최영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 소재 문제예요. 저는 이번 경우가 제일 나쁜 게 제일 좀 이제 잘못한 이러한 일을 편법의 진흙탕 싸움을 방기한 게 선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초에 비례정당임이 명확하면 그게 꼭 이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간 정황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받아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일단은 받아들였고 개정 선거법에 근거하여 문제가 없다. 근데 비례정당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지금 전 민주당도 좀 비판을 세게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전쟁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평론가 입장에서 상대방이 지금 이게 그냥 스포츠 경기의 링에 무슨 도구를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맨손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냥 지겠네? 나도 뭐 하나 들고 올라갈래. 그리고 이제 발식이 되는 걸 들고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프로레슬링 같은 걸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심판이 눈을 뜨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고 우리 앵커님도 알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알고 어디의 위성정당은 어디의 위성정당은 어디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한성교 전 대표가 그냥 자의로 이제 그만두지 않은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표 원유철 대표가 밀고 들어와서 이 또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경질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례대표 명단은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다 백지화하고 전면 뒤집었는데 당선권으로 보는 20번 순번 안에 12명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 이제 과반 이상 이제 뒤집어진 상황이고 21번에 있던 이제 윤주경 이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이자 전 독립기념관장 1번으로 올라왔고요.
그중 1번으로 있던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제 5번으로 내려갔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는 만족했습니다. 네. 첫 번째 명단에는 경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게 자 누구의 이 의사와 의도에 의한 과정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예. 심판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도구를 막 서로 휘두르고 있는 장면이. 그래서 뭐 일단 법정 문제는 없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 혼탁한 선거를 이제 방기한 것은 심판이다. 네. 왜 애초에 교통 정리를 잘 해주지 못했을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 쪽에는 이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싸우는데 좀 흥미로운 대목은 이해찬 대표는 이 더불어시민당이나 심지어는 열린민주당까지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이 선관위에 6명이 나왔는데 예. 이 선거의 후보이거나 주체자가 된다면 다른 당,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후보로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거나 정당 대표라 하더라도 심지어 본인이 선거의 주체가 아니면 얼마든지 말로는 뭐 어디를 지지해라, 어디를 지지한다, 뭐 해도 상관없다는 거여서 이해찬 대표는 이제 위성 정당을 지지달라고 호소하고 다녀도 되고 그런 종로구 겁니까? 후보인 황교안 대표는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 지금 보수야당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선관위가 친여적인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 심판의 역할을 방해한 거 아니냐 비판을 했지만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게 결국 정부 여당 입만 맞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지금 뭐 오세훈 이제 지금 광진구 의뢰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나 나경원 서울 동작 의뢰 이제 또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에 지금 이제 선거 방해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도 선거 방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오세훈 후보 쪽은 뭐 상대인 이제 여당 쪽은 고민정 후보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고민정 후보 캠프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일부 이제 진보 청년 단체에서 대학생 단체라고 하던데요. 네네, 대학생 단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선거 운동 방해, 회방을 계속 해왔다라고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지금 보도가 됐는데 나경원 후보도 저기 방해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서요, 제가. 나경원 후보는 제가 보니까 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방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바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이제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여권 이 측 일각에서 이 과거에 서초동, 뭐 여의도, 뭐 이렇게 광장이 이제 또 한번 갈라져 있을 때. 나경원 의원의 아들도 예일대에 입학한 과정이 서울대에서 이 친분이 있는 교수의 연구실을 빌려서 상당한 좀 노하우를 전수받고 입학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죠. 전 국민들 다 알고 있죠, 그 내용은. 근데 이제 이 대목이 보도도 됐습니다만 지상파에 문제는 여기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종의 그 서초동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강하게 입시 비리를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시위도 하고 수사도 고강도로 하고 지금 이제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왜 수사는 신용이라도 안 하느냐라고 여러 차례 고발을 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한 10군데가 되죠. 네네, 10여 군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제야의물이 이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인데 안진걸 소장이 그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선거 방해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선거 방해로 보는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다 민원상 시달리게 되면 이거 선거 방해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미론적이에요. 법적으로 이걸 선거 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유권 해석을 또 내자 또 이제 친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어서 아이고 참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삿밭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네, 이제 본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기 며칠 전 그렇네요. 이미 삿밭 싸움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선관위 위원들 참 오래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욕을 안 먹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당도 불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당, 야당, 예. 저 같은 또 평론가, 중도 시민들, 지금 선관위 힘들죠. 힘들 거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만큼 이제 엄중한 이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뭐 총선 향방도 좀 여쭤보고 싶고 N번방 네네네. 사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죠. 다 돼서요. 예, 다음 주에 또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상주에서는 상주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조원희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죠. 강영석 상주시장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강영석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공천 문제로 잡음이 좀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아직은 공천 내정이고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천 그렇죠. 내정자 신분이고요. 예.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이 있어야지 공천 확정자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천 문제는 어떤 얘기 들으신 게 없으세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주의 불협화음의 소리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전파가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사자로서 저는 사실 무근이고 결단코 불법을 한 적이 없고요. 예.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 중앙당에서 정말 지역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느라고 공천 결정이 며칠 늦어지는 것 같고요. 예. 조만간 빠르면은 오늘 내일 공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못 보신 유권자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의 제기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글쎄, 저를 고발한 저와 경선을 벌인 3인의 후보가 제가 어디 임시전화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확신을 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그런 조사를 했다는 임시 그런 혐의가 있다 하는 그런 정황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석 후보님이 임시 전화를 만들어서 그리로 전화를 걸게끔 해서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전화를 가설해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한 정황이 있다.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예비후보 3명이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중이고 여기까지 이제 팩트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거는 고발한 사람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한 언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은
현재 경찰에서 뭐 내사를 하거나 지금 뭐 그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자, 먼저 우리 강영서 후보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는 상주시장 재선거 미래통합당 공천 내정자 강영석입니다. 금년에 나이는 54시고요. 상주에서 이번이 5번째 선거 출마입니다. 또 상주시장 선거에는 3번째 도전이고요. 네. 저는 뭐 어릴 적부터 장래 희망이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비서관 보좌관으로 10여 년간 정치 수업을 받았고요. 예. 그 이후에는 또 제 스스로 경상북도 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무대에서 의정활동을 8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적부터 꿈인 정치를 통해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네. 30대, 40대 제가 경험하고 했던 그런 정치와 행정 무대 또 중앙과 지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상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심각한데요. 정치인으로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많은 시민들이 불안하고 지금 대단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대응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 대책에 함께 협조한다면은 뭐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곧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20여일 후면은 재선거에서 새로운 상주시장이 선출되고요. 만약에 제가 당선된다면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제 스스로 시장이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예. 또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되게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뭐 용역, 입찰, 구매 등 모든 사업들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는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또 펼 예정입니다. 또한 이 지금 최고의 문제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뭐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비 지원이나 피해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들의 어떤 특례 보정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또 다양하게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이고요. 예. 노약자 등 이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시민들이 지금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 봉사단체 등과 협조를 해서 이런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고요. 네. 특히 건물주들에게도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점포 임대료 이런 부담을 지금 대단히 크게 겪고 있는데 네. 우리 또 건물주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좀 부담을 덜어주신다면은 우리 또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감면 등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착한 임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배경은요? 그래, 이게 상주가 재선거를 하게 된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유가? 이번 재선거는 재작년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이 지방선거에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후진적인 정당 구조, 또 공당의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정치인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어두운 선거 문화 등 복합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작년에 저는 당시 한국당의 경선에서 1위를 하고도 신인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30%까지 복합적으로 주는 경선 제도와 또 민의를 왜곡하는 그런 세력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경선에서 1위를 하셨군요,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1위를 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황천무 전 시장이 이제 신의 가산점 30%를 받아서. 이렇게 저를 제외한 3명의 후보가 가산점을 20%에서 30%까지 다 받았죠. 20에서 30까지 받아서 이제 공천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방금 그 민의를 왜곡하려는 세력들의 희생양이었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 당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바깥에 있는 무소속 후보들이 누가 당선되면은 무소속과 그 한국당 공천 후보 대결이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예. 역선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뭐 상당히 있었습니다. 뭐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요. 예. 당시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다른 후보들이 왜 이의 신청을 지금 하고 뭐 고발하기도 했다는 걸 여쭤봤는데 혹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뭐 공천이 된 후보로서 심정이 어떠신지요? 그래 먼저 우리 상주 시민들에게 거기에 포함되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먼저 사과부터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혼란이 우리 지역과 지역민들을 되게 곤혹스럽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상주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참 공천 내정자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강영석은 결단코 불법의 불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선거 5번 하면서요. 금품으로 유권자의 한심을 사거나 장깨를 부린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면서 투명한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것은 상주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재작년에 경선에서 가산점 20에서 30%를 주고요. 제가 1.16%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 가서요. 우리, 강영석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뭐 지난 20년간 상주에 기반을 두고서요. 국회에서 중앙정치와 또 경북도에서 강력행정 또 지방의회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고 다른 어떤 후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것이 강영석의 강점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유권자 여러분에게 좀 호소를 해주시죠.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대단히 위협받고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앞으로 또 경제가 대단히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또 우리 주변 환경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단결을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상주가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발건 뭐 이런 걸 여쭤봤는데 이 후보 확정이 26일, 27일까지인가요? 후보 등록이 26, 7일이니까 아마 조만간 나오겠네요. 뭐 내일쯤, 아니면 늦어도 모레쯤 이렇게 결정이 되겠군요.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 선거 일정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강영석 상주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어제 MBC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 각종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부터 좀 볼까요? 코로나19 대응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긍정 평가가 뒤따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도 50%를 넘었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를 받아서 지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3명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2.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4.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2%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 54.8%, 역대 대통령 같은
임기 시기에 거의 최고 수준의 이 긍정평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긍정평가가 많은 게 참 오랜만이어서. 자, 그럼 분석을 좀 해봐야죠. 왜 이렇게 긍정평가가 많이 나왔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 북한, 또 공약, 공공개혁 관련 부분인데 지금 상황은 기승전 코로나19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긍정평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테고요. 네. 또 이탈리아, 미국 등과 상대적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고 국가적 또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안정 희구 성향 또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도 한 것으로 부대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조사가 됐는데요. 이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10명 중 7명 가까이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을 잘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였고요.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화이트 칼라 40대 호남에서 결집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 미국 등과 비교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대응했다라는 것은 이란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또 지원 요청을 할 정도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국가도 드라이브 스루 물론 우리가 가장 최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제도인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꼭꼭 이 벤치마킹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유럽 전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큰 폭탄이 앞으로 터질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 여론조사 보니까 보통 우리 배종찬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 지지율, 뭐 여권 지지율 떨어지는 게 좀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재난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난에 얼마만큼 잘 대응하느냐는 건데 이게 이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럴 때는 또 우리 정부가 잘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안정 희구 성향도 비교적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워낙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것도 그렇고 지난 메르스 사태 그 교훈이 많이 이 대응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또 대응 또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도 당연히 또 정부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의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그렇지만 조금 멀리 봐서 왜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도요. 어떻게 국가적인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비례대표 정당 그 후보 명단과 순번이 지금 속속 발표가 거의 다 됐는데 비례투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가장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요즘엔 정당 지지율보다는 비례대표 투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변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은 26.1%, MBC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통합당의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이 22.7%, 격차는 3.4%포인트 더불어시민당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의당이 9.8%, 국민의당 4.8%, 열린민주당 3.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례정당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과연 어디에다 투표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비례정당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응답자가 30%에 가까이 되거든요.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상당히 또 중요해 보이고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는 26.1%를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많이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최근 워낙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시민당이 익숙하지 않은 응답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과연 어디로 투표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이
열린민주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느냐도 지금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응답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정말 이 지역구도 참 궁금하긴 하지만 이 비례대표 어떻게 각 정당이 가져갈지 워낙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될지 정말 궁금하고 자 이번 조사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기본 재난소득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사실 어제 그 최백은 교수하고도 이 시간 통해서 아주 그 보편적 지급을 최대한 빨리 할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대화를 좀 나눴는데 우리 국민들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MBC 조사에서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으로 물어봤는데요. 비상 상황인 만큼 찬성한다는 답변이 10명 중 7명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채 3명도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재난 기본소득, 기본 재난소득과 관련해서는 조금 입장차가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더 힘든 쪽에 지급을 하자 이런 의견이 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응답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인 만큼 찬성한다는 답변이 훨씬 더 많았다. 10명 중 7명이고. 그런데 이거를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느냐 아니면 선별을 해서 주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는 선별적으로 주자 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재원 내에서 또 더 필요로 하고 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여론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또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 주겠다는 거죠. 경기도 일단은 첫 발을 뗐습니다. 종교단체 예배 관련 질문도 했어요. 이것도 아주 참 민감한 부분이어서 참 궁금한데 국민들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개학하게 되는 4월 6일 하루 전날 4월 5일까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도 되고 있는데 이 종교 집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야 된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자제 요청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것을 우리가 당부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하자는 의견은 18.7%였고 종교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으니 금지도 자제 요청도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불과 2.8%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별로도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불교 신도는 85.1%가 종교 집회 금지에 찬성이었는데 천주교는 71.8%, 개신교는 54.5%가 찬성인 것으로 종교별로도 온도차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빨리 가볼까요? 개학 연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일단은 4월 6일까지죠. 4월 6일 개학하는 걸로 일단은 또 세 번째 연기를 했는데 자, 여기다가 4월 6일도 이르다. 추가적으로 더 연기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물어봤잖아요. 더 연기하자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지금 4월 6일보다도 더 연기하자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늦추자는 의견이 약 50%, 학사 일정 혼란을 막으려면 4월 6일에는 개학해야 한다는 답변이 40.9%를 차지해서 4월 6일보다도 더 연기하자는 의견이 9%포인트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지금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자도 있기 때문에 확진 우려가 있는 반영된 여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연기하자는 여론, 그러니까 왜 4월 6일로 연기하자는 의견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압도적으로 더 연기해야 된다. 4월 6일로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학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 자, 그리고 끝으로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도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의 결과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낙연 전 국무총리 28.4%로 선두를 유지했는데요. 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보다는 좀 간격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13.7%로 직전 조사보다는 2배 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예. 한기환 미래통합당 대표가 11.3%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9%로 그 뒤를 이었는데 특히 20대와 무당층에서는 무당층 이재명 지사가 젊은 세대 20대죠. 전체 1위를 기록. 그렇습니까? 20대와 무당층에서 이재명 말 지사 그대로 1위.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인 인물이 그렇죠. 이재명 아무래도. 경기지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위로 올라섰다는 것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3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낮에는 점점 더 따스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데요. 날씨가 좋아도 공기가 깨끗해도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참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 낮에는 영주 쪽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았었는데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재는 17에서 37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우리 지역 대기질 전 구간이 괜찮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열흘 넘게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모레 비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고 나서는 기온이 조금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 문경, 영주, 봉화 아침이 2도에서 출발해서 한낮에 20도, 21도까지 올라가겠고요. 청송, 의성은 아침이 0도, 한낮에 21도 나와 있습니다. 영양은 1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되고요. 상주는 3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14도, 체감온도도 14도, 습도는 34%입니다. 날씨였습니다.